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828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포함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과연 노동자 모두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삶을 꾸려가는 일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건 국민의 삶 또 국가의 경쟁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만 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건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일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정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OECD 국가 하위권이죠. 네,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몇 등입니까 우리가? 38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5번째입니다. 뒤에서 5번째. 예.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은 어디예요? 뭐 국가 실명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랑 경제 수준이 비슷한 거랑 비교하면 우리가 꼴찌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 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그러지 않아요? 네, 지금 OECD 국가로 진입하고 난 이후부터 쭉 보면은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국제적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8년째 사망 만인율이 0.4 내지 0.5%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소득 규모,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 산업재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도 2만 불하고 3만 불하고 오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산업재해율이나 사망 만인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8년째 정체 상태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예, 뭐 저도 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반성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비중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요. 산업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할 때부터 그 수출 주도형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여전히 이제 상당히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만은 제조업과 그 건설업의 비중이 33%, 3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5%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25%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위험한 업종이 많다. 이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선진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산업 구조를 반영해 봤을 때는 또 좀 그러나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대하는 우리 안전 주체들의 문제입니다. 안전 주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위험을 만드는 사람, 기업이죠. 그렇죠. 기업이 일단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역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자들도 안전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근데 이 근로자들도 안전은 안전 스태프가 한다. 그다음에 안전 내 일이 아니다. 기업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재해율을 불안전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전에 대해서 의식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조금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긴 뭐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의식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안전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 부분이 외국과 비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형식이 결과물이 지금 0.4, 0.5%대에 정체되어 있는. 그럼요. 38개 국가 중에서 34위 네. 하고 있는 이 모습이다. 제 표현으로는 고도 압축 성장. 예. 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사실 방금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라는 측면도 그렇고 네.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도 어찌 보면 뿌리 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그거는 빨리 안 바뀌거든요. 네, 정말 규모는 빨리 커졌지만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과 문화는 빨리 안 변하는 이런 거 아닐까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죠. 예, 예. 지금부터 시작해도 예. 그 결과는 정말 한참 후에 나타날 겁니다. 가장 최근에 그 왜 SPC 그 공장에서 네. 그 각종 식자재 이렇게 섞는 그 과정에 참여하던 노동자 한 명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그런 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건 터지면 전부 다 점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안 터지도록 하자.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반복된다는 거. 네. 이런 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그날 그 SPC는 아니고 SPL이었습니다. 그 계열사죠. 계열사였는데요. SPL에서 이제 23살의 꽃다운 청춘이 정말 한번 가보면은 이게 사고 날 때가 아닙니다. 그 소스 혼합기. 그러니까. 예, 소스 혼합기 요만한 건데 거기에 이 손이 끼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왜 이런 데서 사람이 사망하지? 이런 예, 생각이 예. 들 정도였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한 번도 거기에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원래 거기에는 회전축이 있는데 소스를 반죽하기 위해서 그 축이 1분에 16회 돕니다. 그럼 16회 돌면 천천히 도는 겁니다. 그런 거죠. 천천히 도는데 거기에 방호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도 있고 그런데 방호 덮개가 빠져 있어.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호 덮개를 떼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시스템이 멈추도록 하는 그렇죠. 인터록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죠. 아니면은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나서 사람의 손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가까이 가면 기계가 멈추다는 뜻이지. 뭐 가까이 가서 곧바로 멈추면은 안 되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손이 들어가거나 예. 어떤 그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 안쪽으로 진입하게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죠. 근데 근데 이게 그런 장치가 다 없었어요? 일단 그 장치는 없고 덮개는 있었습니다. 근데 덮개가 없을 때 멈추는 게 또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방호 덮개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다만 그 방호 덮개가 있을 때는 방호 덮개를 빼게 되면은 손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터록 장치를 해주면은 가장 좋지만은 방호 덮개를 해놓는다면은 방호 덮개가 탈착된 상태에서는 손이 안 들어가도록 네네.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달리 얘기한다면은 그 회사에서는 방호 덮개를 탈착하고 작업하는 방식이 하나의 조직 문화 비슷하게 돼 그냥 있다는 관행적으로?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고 예. 설령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같은 그 기계에서 사고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했단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끼임과 유사한 사고가 7건이 조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중대재해라는 것은 작은 재해들이 모여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전조 징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징후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아차 사고. 예.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이 떨어졌는데 그 물건에 아무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도 안 다친 거죠. 그러나 떨어짐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5명이 있었으면 5명이 사망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차 사고입니다. 이걸 사람이 안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전조로 봐서 뭔가를 고쳐야죠. 고쳐야 되죠. 7번의 유사한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했어야죠. 그 부분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유럽에서 말하는 자기 규제, 자기 규율형 예방책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성 평가인 거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특히 SPL이 그렇다. 이번에는 사망까지 벌어진 후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현장에 감독관들이 출동을 해서 그 혼합기와 관련된 부분에는 작업 중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곧바로 또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보니까 방호 장치가 되어 있는 혼합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새로 만들어진 건 다 있다면서요.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요번 그 사고 난 거는 옛날에 만든 기계고. 한 15년, 20년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방호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업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또 같은 층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3층 전체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수용이 돼서 곧바로 중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같이 인근에 있던 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권고를 했고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그래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혼합기, 식품 혼합기와 같은 위험 그 기계 기구가 있는 모든 전국의 사업장 13만 한 5천 개 됩니다. 예. 13만 5천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율 점검표를 다 이렇게 보내주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해라. 그리고 요 자율 점검이 한 내용에 대해서 한 2주 후에 저희 감독관들이 불시에 특정하지 않고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한 2천 건 이상을 좀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점검한 결과는 뭐 좀 이따 나오고, 그다음에 그 SPL에서 사고 났습니다만은 이 모회사가 이제 SPC 쪽이지 않습니까? 그룹이죠. 이 그룹은 전부 다 이 식품 혼합기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상적으로. 예. 그래서 이 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했고, 그래서 본사하고 공장 65곳을 일제 특별 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3년 중 21번 대한민국은 1위를 차지했다.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이다. 이는 불명예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일터의 위험을 없애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자가 늘면서 현행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또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처벌법 아닙니까? 네.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네네. 지금 그 SPL 같은 경우 거기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고발 조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고발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즉시 인지해서 수사합니다. 바로? 예. 그럼 그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처벌까지? 처벌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처벌법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 달리 이야기하면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처벌을 하려면은 안전조치 확보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야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그 특정을 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는 그렇죠.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은 법정 공방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일단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법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감독관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그 내용에 이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은 그렇죠. 이제 검사가 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금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네. 아직 기소 단계까지 간 건 없나요? 있나요? 기소가 4건이 있습니다. 기소가 4건. 4건이 있고 저희들이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 한 30건. 30건. 예. 네. 그중에 4건이 이제 기소가 된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아직은 법정에서 판결까지 난 건 없는 상태라서 그런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됐지만 산업 현장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 얼마 전에 봤거든요. 참 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면은 50인 이상 사업장에게 네. 적용되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는 5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이거나 50억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아예 적용 대상 배제. 아직은 아닙니다. 네. 2024
2024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50인 이상하고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금년 들어 현재까지 사망자가 1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뭐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죠. 더 투자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막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은 확실한 제고하는 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혹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많은 작업들이 혹여나 사실은 그 페이퍼복으로 많이 그냥 들어가죠. 서류로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더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는 오히려 좀 뭐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덜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할 때부터 이게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건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의식도 바꾸고 문화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사실은 뭐 처벌과 단속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재해는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적어도 법적인 위화력은 일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하냐 아니면은 부족하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이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법의 위화력이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양쪽에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법 만들었지만 사망자 늘지 않느냐. 이거 처벌 더 강화하고 적용 대상 더 빨리 좀 50인 이하, 50억 이하로 빨리 확대하자. 이런 법 개정 의견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건 좀 법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내지는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정하자. 양쪽 목소리가 다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 1년이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는 또 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법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거고요. 빠르다. 현행법적으로는 이 법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서 궁극적으로는 예방으로 가는 거지만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인신구속을 한다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인과관계 측면이나 아니면 법적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정말 명확하냐, 그다음에 법적 구성 요건이 명확하냐, 모호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 내용이 좀 모호하고 수상적이다. 그래서 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커지지만 오히려 현장에서의 작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각자의 역할과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장들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그렇듯이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거는 개선하고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과정을 중대재해법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호성을 해소하고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르다는 게 아직은 전제죠. 좀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험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위험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자연에서 나오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인공적인 위험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핵심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나라의 문제점들, 그런 고민들을 로드맵에 담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1년에 8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년째 사망사고 만인율이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로 그냥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존의 여러 가지 이 시스템과 방식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감축은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경제력 규모에 맞게 이걸 확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획기적인 전환이 이상의 필요하다.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 들어오면서 곧바로 5월 3일 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예.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로 안 되니 획기적으로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핵심 내용의 획기적인 것부터 말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지금 우리 법 체계를 보면은 모든 위험 요인들을 일일이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이 1220개 조항입니다. 거기에 고시나 예규나 지침 이런 것들은 별도로 빼고도 예. 예, 그렇게 방대한 법령인데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부분은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서 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은 감독하겠다, 처벌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어떤 역량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대응하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 사업의 사업장의 위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그냥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그 재해 예방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을 사실상 통합하는 하나의 수단을 좀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를 그 재해 예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좀 격상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 하나로 주로 접근해서 그 사업장 내에 재발 방지라든지 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험성 평가가 뭡니까? 위험을 만든 사람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장 잘 알겠죠. 물론이죠. 사업주가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험 기계 기구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물건들을 쌓고 집적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위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위험을 만든 기업 입장에서 거기에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 위험하네, 여기 위험하네.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위험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면은 발생할 확률은 몇 프로다. 그다음에 한번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강하다. 사망이다. 아니면 중상이다. 경상이다. 요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위험성을 평가를 합니다.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면은 그 높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아래에 있는 경우는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의 수준 이상으로 있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대응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과정.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규제, 예방, 재해 예방을 성공적으로 했고 대표적으로 영국이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그 최선진국이 된 거죠. 그러면 안전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예. 내지는 어떤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 건설공사 현장에 또 내가 새로 짓고자 하는 공장에 이런 위험성들이 있으니 이렇게 평가해서 이러이러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라는 위험평가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해야 비로소 건설공사를 딸 수 있고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게 건설공사-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13년도에 저희들이 도입됐습니다. 법상으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를 그때 도입하면서 예. 그냥 이거는 사실상 그 개별 기업한테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방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견 들으면 이거 없이는 공장 설립 못해까지 가야 효과를 발휘하지 예. 아니면은 무용지물 같아서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거고요. 예. 보통 보면 위험성 평가는 정기 위험성 평가는 있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공정이나 위험 기계나 이 순서가 작업 방식이 바뀔 때 이때는 수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평가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다. 아까 말했지만 막 곱하기 더하기가 들어가고 행렬 조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우리 회사하고는 좀 다르다. 나는 역량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돼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정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요번에 의무화했다는 거는 사고가 났는데 네. 그 현장에 그 기업에 가보니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됐더라. 네. 그러면 처벌을 가중한다 이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위험성 평가 그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 예. 만약에 위험성 평가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작동되고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위험성 평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했거나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의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 내용이 현장에 있는 끝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은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위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근로자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돼서 그 사람의 몸에 체화되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책이 끝단까지 단절 없이 간 측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현장까지 적용이 안 된다는 예. 거. 달리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캐비닛 정책이거나 네. 아니면은 도상훈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현장에까지 근로자들한테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사실 그게 이제 TBM이라고 툴박스 미팅이라고 합니다. 왜 가끔씩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구호도 외치고 안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하잖아요. 예. 그게 TBM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날 하루 작업 8시간 할 때 위험 요인이 뭐가 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요소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각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 한 4시간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잘하면 8시간까지 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된다면은 불안전한 행태를 줄이는데 매우 큰 영향이 있고 예.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매일 1일 단위의 TBM에 반영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성과 책임성과 혁신성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한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지금 성안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냥 맨날 근무하던 현장의 노사가 같이 만난 선들 예. 위험한 건데 위험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 관성, 타성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예. 무감각해집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전국에 하루에 5건의 사망사고 이렇게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사고가 나지 않거나 매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함이 결국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뭔가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 조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 감독을 위험성 평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컨설팅형 점검 형태로 바꾸어서 예. 계속 그 경보 시그널을 주려고 하고요. 공단도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서 위험성 평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기술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잡지 않고서는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민간재해 예방기관, 이 민간재해 예방기관에서 정부 재정 지원을 활용해서 예. 뭐 정부 1년에 한 30만 개 현장을 기술 지도를 하는데요. 완전 컨설팅형 기술 지도. 그다음에 알람을 주고 네. 하는 형태로 감독이라든지 행정적인 기술 지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위험성 평가에 포커싱을 두고 그 이렇게 50인 추진하고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는 해야 되는 거에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50인 미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50인 미만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데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정말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그다음에 이 대기업 협력사들이 작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면은 대기업 차원에서 협력사에 대한 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을 끼고 있지 않은 중소 조그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 재정적 지원 예. 그런 형태로 포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그 내용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른바 위험에 외주하다 그래서 네. 전부 다 하청으로 넘기고 재하청 넘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영세한 기업으로 가고 그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또 이 로드맵의 핵심인 안전성 평가도 50인 미만은 아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빨리 어떻게 좀 극복할지 발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의무화 강제한다는 것이 부담이 크다면 네. 여기는 정부가 돈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게 좀 전폭적으로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예. 그런데 보편적인 예방 수단은 보편적인 위험을 가진 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위험 수준 이상의 높은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에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제조하고 아까 건설입니다. 네. 이 제조 건설 쪽이 뭐 포지션은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 70%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보면은 인체 구조와 좀 구조의 취약점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거든요. 추락, 끼임, 부딪힘. 맞아요. 이게 65% 가까이 됩니다. 중대재해. 어찌 보면 또 그게 원시적인 사고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사람의 인체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체 구조는 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100km 달리는 것이 와서 사람을 치면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떨어지면은 위에서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3대 재해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기인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붕, 사다리, 그다음에 방호 장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8대 주요 기인물이 있습니다. 이 기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네. 아까 말했지만은 혁신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전한 행동이라든지 불안전한 조치를 차단하겠다.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R&D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기 말까지 이 사망률을 어디까지 낮추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로드맵을 하면서 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망 만인율을 달성하겠다. 네. 0.29입니다,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사망 만인율이 828명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만인율이 0.43입니다.
만 명 중 0.43. 예, 예. 그래서 0.43인데 이것을 2026년까지 0.29로 줄여서 예. 적어도 OECD 평균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죠. 그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큰 문제는 안전 문화와 안전 의식 부분을 좀 더 고양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 말씀 좀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 40초 한 말씀만 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위험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자연에서 나오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인공적인 위험입니다. 이 인공적인 위험을 잘 관리하느냐 아니면은 관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로드맵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안전의식과 문화를 최대한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주체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0.29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0.1대로 26년 이내에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부 일이 아니라 국민 일입니다. 우리 네. 일입니다. 우리 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동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KTV 국정초대석 오늘은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